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그리고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걱정스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치매와 암,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렵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것 같은데요.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원인도 다양하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이 유전 5%, 흡연 20%, 식습관은 무려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나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과 영양제 섭취는 중단하더라도 당장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식사는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발병원인 대부분이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좋은 식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전에 나쁜 식습관을 먼저 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집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혹은 늙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야. 힘을 쓰려면 고기를 매일 먹어줘야 해. 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육류를 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면역 강화에도 도움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육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류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일까요? 개인의 성별과 체중, 그리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성인 기준 하루 평균 6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0g을 예로 들자면 달걀 하나 정도의 부피인데요.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60g 이상은 드실 겁니다. 60g을 초과한 나머지는 단백질로 흡수되지 못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나쁜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으로 보내지게 되면 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면역력이 높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일상이 반복된다면 장은 고통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문제가 없지만 육류를 많이 먹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의 섭취보다는 닭가슴살과 해산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멈추셔야 해요. 그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오랜 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에 맞는 소화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장이 길기 때문에 육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맞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적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해방에 매우 유용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대표적으로 콩, 견과류, 감자가 있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청경채, 귀리, 토마토, 버섯, 시금치 등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두유로 마시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 것인데 이 방법은 약 6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95%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된장이나 청국장, 나토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콩단백질이 발효되면서 만들어내는 펩타이드 성분이 결합하여 암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런 발효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유방암을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는 이소플라본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콩 섭취는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 두 번째는 빠르게 먹는 습관입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빨리 먹는 것만으로 위암이 걸린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위와 식도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는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 질환율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말아먹게 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합니다.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되겠죠? 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꼭 씹어 음식물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국과 밥을 따로 먹어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당연히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되겠죠. 저는 어릴 적부터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반대로 빨리 먹는 것이 오히려 힘든데요. 빠르게 먹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면역력이 좋은 젊은 날에는 못 느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채기가 느껴지는 게 씹는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음식물은 침과 충분히 섞여야 살균이 되고 부패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입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야 하고 침샘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저작 운동을 많이 해야 하죠. 천천히 씹는다면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아제와 소화효소가 잘 결합이 되고 위장에 있는 소화효소와도 쉽게 결합이 되니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암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에도 용이하고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것을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각종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30회 이상 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밥의 양을 줄이더라도 천천히 먹으려 노력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일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급해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야식입니다. 24시간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하죠.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새벽까지 문 열린 식당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야식은 고열량 고지방에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고 술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날엔 보상 심리까지 작동해서 더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소화될 틈도 없이 쓰러지듯 잠을 자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들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 더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밤늦게 음식을 먹은 내장기관은 잠들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탈이 나는 것이죠. 역류성 식도염과 소화불량, 비만,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으니 야식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습관입니다. 만약 회식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로 드시려 노력해보시고 바로 잠들기보다는 짧게라도 걷거나 서서 소화를 시키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식탁 위를 무지개 색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매 끼니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 드시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암협회에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5day라는 공식 구호도 있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가 가진 천연색소가 몸속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빨간색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초록색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 위험도를 낮춰주며 노란색은 항암 효과와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라색은 암 성장 억제 효과가 있고 흰색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과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 뿌리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제철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과식은 금물입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해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과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그리고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겁니다.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죠.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드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 지방이 들어있지만 완전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유 200ml 한 잔의 칼로리가 135칼로리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45칼로리에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칼로리 정도 들어있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예요.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정말 적은 양이니 하루에 수십 잔씩 드시는 거 아니면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시면 2잔까지 드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은 하루 2잔에서 3잔까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김교수 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쥐의 대장암 세포를 넣어 대장암을 만들어 간과 폐로 전이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쥐는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다른 쥐는 카페인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쥐에게는 커피의 다양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카페인 커피, 클로로겐산 카페인을 투여한 C그룹에서 모두 전이가 똑같이 억제되었습니다.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입니다. 서울대 품생명공학부 교수가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봤더니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는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오늘부터 커피 꼭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좋습니다. 커피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들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고요.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카페인 하루 권장량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400mg 정도이고요. 임산부는 300mg 정도입니다.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는 골드라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인데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에 계피를 넣어 마시게 되면 체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고 추가로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잔에 계피 2분의 1티스푼을 넣어 섞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면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식후 커피에 생강을 넣어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 있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소갈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의 놀라운 영양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어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녹두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데,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걱정 없이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란 성분이 풍부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빠르게 일으켜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일 텐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 생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최고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회복에 놀라운 효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이랍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과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로 인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잡아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도 풍부하여 당뇨로 인해 발생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주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하여 부종을 경감시켜주고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두는 우리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능이 탁월하여 해독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독소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혈관 내의 노폐물 제거에도 탁월한 효능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도 해주고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는 두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기도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녹두의 찬 기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진통 효과도 발휘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열이 오르고 신경이 예민해지는 증상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를 일으켜 복통과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보약, 한약을 드실 때에는 녹두를 드시면 안 됩니다. 녹두가 보약의 약효를 모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이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기이죠. 녹두는 이런 간의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데 간 기능을 강화해줘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이지만 보약에는 상극인 것이죠. 보약의 효과도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전부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꼭 안내해 주는 것이랍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도 영양성분들이 풍부한데요. 녹두의 풍부한 소화효소들로 인해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고 이런 유익균이 녹두의 전분 성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낙산염이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낙산염은 소화기관에 이로운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어 소화기관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녹두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해줘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칼륨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혈액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마비와 부정맥, 심장마비 등의 위험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